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임주혜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 후 법률 상담에 문의 남겨주세요. 그리고 지금 아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리버티의 김지진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지진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사연 가지신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떤 상담 내용들 준비되어 있는지 저와 함께 미리 살펴보시죠. 미리 보는 법률 상담입니다. 물려받고 싶은 아버지의 땅, 이혼과 재산 분할, 회사와 합의했지만 산재 신청하고 싶어요. 중고거래 사기, 소액심판 청구가 답일까요?까지 오늘도 정말 다양한 분야의 상담들이 접수가 되어 있네요. 잠시 후 김지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기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 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생생법률쇼 첫 번째 순서는요. 법과 관련된 상식들에 대해 굵고 짧게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는요. 가장 지금 뜨거운 이슈들 하지만 그와 관련해서 아직 통과되지 않은 법안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는 법률인싸 시간입니다.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나요? 네네. 이번 주는 이제 복수 의결권이라는 내용을 좀 준비해봤는데 우리가 흔히 차등 의결권이라고 불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복수 의결권 사실 좀 내용이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정확한 의미부터 변호사님 한번 짚어주세요. 네네, 좀 단어부터 생소해서 좀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복수 의결권, 차등 의결권이라고 하는 거는 경영진이나 최대 주주가 보유한 지분율보다 이제 더 많은 의결권을 가지는 제도로서 이제 적대적 M&A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는 이제 수단으로 주로 이용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좀 설명을 드리면. 회사의 이제 성장을 위해서 외부 자금을 끌어들이면 이제 기업의 어떤 지분이 그 기존의 주주가 가졌던 뭐 경영권자 갖고 있던 이런 지분율이 떨어지는데 그 지분율 하락은 이제 경영권의 위협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이때 경영진은 지분율 하락을 우려해 경영권 안정을 위한 외부 투자 규모를 이제 또 축소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기업 성장이 또 둔화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서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스웨덴, 덴마크, 싱가포르 등 이제 선진국에서는 경영진과 최대 주주에게 보유 지분율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해서 경영권을 방어하도록 차등 의결권 제도를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등 의결권 제도는 무능한 경영자를 교체하기가 좀 어렵고요. 또 경영진이 소수의 지분으로 전 회사를 이제 장악을 해서 자신의 이익만 쫓을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소수 대주주의 의사가 다수 의사인 것처럼 왜곡될 가능성도 있고요. 또 경영권 승계에서 대주주의 지배권 강화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이제 국내에는 1주당 1의결권만 허용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차등 의결권 제도가 이제 상법상은 도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그렇다면 복수 의결권제 도입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 건가요? 네네. 이것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창업자의 선택지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게 이제 주로 이제 스타트업들 때문에 계속 논의가 되는 건데요. 그 초기 스타트업은 창업자의 역량이 이제 사업의 성패를 가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업이 계속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창업자의 판단과 통찰력, 또 실행력 등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데, 복수 의결권을 도입하면 투자를 지속적으로 받는 과정에서 이제 경영권이 또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벤처기업은 성장을 위해서는 당연히 투자를 받아야 되고요. 근데 대규모 투자로 창업자의 비중이 줄어들고 경영권까지 흔들린다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차등 의결권을 도입하면 이제 경영권도 지키고 투자도 받고 이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냥 설명을 듣다 보니까 무조건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혹시 해외에서는 복수 의결권 같은 것을 인정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네. 선진국들이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국가가 이제 미국인데요. 지난해 이제 뉴욕 증권거래소에 성장한 이제 우리 쿠팡을 예로 들면, 우리나라 기업 쿠팡을 예를 들면, 그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은 한 주당 29배의 의결권을 인정받는 주식을 이제 가졌습니다. 상장 당시에 보유 지분은 10.2%에 불과했지만 의결권은 76.2%에 달했다고 합니다. 김 의장도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뉴욕에 이제 상장한 가장 큰 목적은 투자자금 유치였지만 차등 의결권을 활용할 수 있는 점도 영향을 끼쳤다고 본인이 그렇게 인터뷰에서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렇다면요, 우리 지금 국회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제 법안 통과를 좀 보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까요? 네네. 이게 이제 논의가 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과거 이제 여당에서도 이제 지금 야당이 여당일 때도 논의들이 좀 됐었는데, 근데 이제 지금 와서 현재 이제 야당의 법사위원들의 반대가 좀 결정적이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동안 벤처업계와 투자업계,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논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원회까지 통과를 했고요. 근데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반대파의 입장은 상법상 주주 평등 원칙이 위배되고, 그리고 이미 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 규정이 이제 상법상 존재하고요. 또 경영진의 편법 승계 우려, 또 소액 주주 이익 침해 우려, 또 벤처기업의 허용 시 재벌기업에도 이것이 확대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이유로 복수 의결권 제도를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변호사님, 업계의 반응은 어떤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네. 이게 사실 재벌보다는 벤처기업들을 위한 제도로서 처음에 이제 시작이 된 건데, 당연히 이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복수 의결권 문제는 지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재작년 K 플러스 벤처 행사에 참석해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 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구하겠다고 직접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당시 이제 여당, 지금 야당이죠. 여당에서는 2020년 총선 당시에도 이제 이걸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고요. 그 벤처기업 협회는 재벌 대기업의 편법 경영권 승계 악용 차단, 엄격한 주주 동의를 통한 발행, 소수주주 및 채권자 보호를 위한 복수 의결권 행사 제한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한 충분한 안정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얘기하면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메가 트렌드 속에서 국내 정책이 혁신을 따라가지 못해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복수 의결권 주식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고 싶은데요. 주요 내용도 좀 짚어주세요. 네네. 이제 복수 의결권 이 주식을 우리가 도입한다, 이 제도를 도입한다 그러면 이제 상법상의 어떤 개정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주요 내용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발행 요건은 그 창업주에 한정이 됩니다. 그 벤처기업 창업주겠죠, 주로. 그러면 이제 대규모 투자 유치로 최대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그러니까 투자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본인 지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창업주 지분이 떨어져서 이런 경우에 발행이 가능한 거고요. 발행 한도는 한 주당 의결권을 10개 한도로 하고 있고, 존속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행 절차는 이제 상법상 가중된 특별 결의, 그러니까 총 주식수의 4분의 3으로 주주의 동의를 거쳐서 발행하고요. 그다음 보통주 전환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복수 의결권을 상속 양도하거나 벤처기업이 상장하는 경우, 또 벤처기업이 공시 대상 기업 집단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차등 의결권 주식을 보통주로 반드시 전환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복수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소수주주 보호, 또 대주주 경제 등을 위해 주요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는 복수 의결권 행사가 또 제한이 됩니다. 이런 경우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한 주당 일 의결권 행사로
원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발행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 복수 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고요. 발행 내역의 공시 및 관 보고서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허위 발행 및 또 이에 따른 제재가 있는데요. 규정에 위반하여 발행할 경우 누구든지 중기부에 이걸 신고할 수 있고요. 또 중기부는 직권으로 조사해서 보고 위반 시에 별도의 과태료를 또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벤처기업법 개정안 처리를 재논의했지만 일단은 이제 계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거든요. 네네. 지금 뭐 야당에서 계속해서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정권이 바뀌면서 약간 입장이 바뀐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난달 2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은 모태펀드의 도덕적 해이, 또 재벌 세습에 악용될 우려, 또 추후 일몰 연장과 삭제 가능성 등을 주요 반대 이유로 들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앞서 말씀드린 벤처기업 협의회는 부작용에 대한 안정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 이미 논의를 많이 해왔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복수결권 주식의 내용에도 여러 가지 이런 안전장치들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협의회는 해당 상임위에서 치열한 논쟁을 통해 우려하는 부작용에 대한 안정장치가 충분히 마련돼 있으며 업계도 제도 도입을 통해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점을 그간 여러 활동을 통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법안에도 없는 재벌 대기업의 세습수단으로의 악용, 복수 의결권의 존속기한 삭제 요구 등 일각의 우려와 주장으로 국회 법사위에서 좌절된 것은 혁신을 통한 위기 극복과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등 이런 동력이 상실되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복수 의결권 통과를 기다려온 이 벤처협의회 측은 이번에 또 한 번 계류가 너무 뼈아플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벤처기업들 입장에서는 정말 절실한 이 제도 개선인데 혁신벤처단체 협의회가 복수 의결권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공식으로 이제 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협의회는 28일 서면 입장문을 내고 벤처 스타트업의 수건인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 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또다시 발목 잡힌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고요. 이어 복수 의결권 도입 초기에 벤처기업협회가 반대 목소리를 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협의회는 2017년부터 복수 의결권 법안 도입을 주도적으로 건의하고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해 선도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복수 의결권 도입 법안의 조속한 통과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국회 법사위는 혁신하려는 벤처 스타트업의 뒷다리를 잡지 말고 그 가치를 인정해주고 벤처 스타트업 코리아 실현을 위해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란다며 차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복수 의결권 도입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서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네, 복수 의결권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복수 의결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법률 인사 함께 했고요. 다음 순서는요, 생생법률쇼의 자랑이죠. 성심성의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화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상담자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여기는 생생법률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네네, 어떤 내용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그 일본 시대에 네. 그 일을 해주고 품삯으로 받은 땅이 한 500평 정도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 땅을 그 어찌 되었는지 국가에서 그 1950년도에 시행령으로 해서 네. 그 분할을 해서 원래 100번지에서 네. 그 4개로 쪼개가지고 100-1번은 대지로 바꿨고요. 네. 그리고 2, 3, 4번지는 전답으로 바꿔가지고 네. 저희한테 줬는데 1985년도에 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산 상속을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때 문서가 없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네네. 예. 근데 이제 원래 그 땅이 1935년도부터 일본에서 이제 그 들어온 기업이 덕영사랑이라고 있었는데 네. 이 기업이 이제 그 땅을 사게 되는 거죠. 서씨라는 사람한테. 근데 이제 저희는 거기서 저희 아버지가 그 1922년도에 태어난 거예요. 네. 그리고 계속 이제 저희가 낳고 뭐 자라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게 어찌 된 건지 그 세 개만 문서가 있고 1950년도에 그게 뭐 정부 그 잠시만요.
근데 이제 지목 변경이 언제가 됐느냐면요. 44년도 12월 12일 날 그 총 500평 중에서 그 276평만 대지로 만들고요. 나머지는 전답을 놔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어차피 그 100번지를 1, 2, 3, 4로 나눴잖아요. 그런데 이제 3개만 우리를 주고 한 개 이제 108평만 이제 대지로 남은 거를 국가에서 가져가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세를 조금 내고 그리고 살았는데요. 네. 여태까지 세를 냈는데 그때 대지를 그 지목 변경을 해서 대지가 한 276평이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된 건지 그냥 뭐 전답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1950년도에 그 정부 상한 증서라는 서류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54년도까지 상환금을 내라고 정부에서 이제 말을 했는데 안 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아버지 말 정확히 못 들었지만 서류상은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요. 네. 따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아버지가 정당하게 다 지불하고 집문서만 못 받은 건데 다 돈은 다 냈거든요. 그 사람한테. 네. 그래서 못 받은 건데 이거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건지 하고요. 세 번째는 지목 변경이 275평 대지가 어디로 가고 108평만 저희한테 이제 대지로 분배를 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 건지 그다음에 네 번째는 특별 조치가 있다면 찾을 수 있는 건지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하면 또 다섯 번째는 우리가 국가에서 혹시라도 이제 안 되면 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이렇게 다섯 가지를 좀 묻고 싶어 전화드렸어요. 네, 선화자님 일단 내용 잘 들었고요. 굉장히 좀 오랜 그 히스토리, 그러니까 이 기간이 굉장히 상당히 됐기 때문에 좀 더 말씀 나누시면서 한 가지씩 좀 답변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제 땅을 찾아올 방법 있으신지, 이제 집 문서만 없는 부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뭐 특별 조치가 있으면 찾을 수 있는지, 그 외에 뭐 그럼 국가로부터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등 결국 해결 방법을 찾으시고 싶은 것 같아요. 네, 김지진 변호사님 함께 내용 들으셨으니까요. 좀 하나씩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진 변호사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김지진 변호사고요. 네. 네. 내용 잘 들었고요. 이게 굉장히 좀 답답하실 만한 사연인 것 같은데 제가 그때 당시에 저희 그 동네가 금을캐는데요. 네. 거기에 그 일본에서도 기업들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일을 해보고 받았다 하더라고요. 네. 내용들은 제가 좀 이게 적으면서 봤는데 몇 가지 좀 여쭤볼 게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상태 이 땅에 관한 등기부를 혹시 띄워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띄워봤어요. 네, 거기에 지금 어떻게 등기 현황이 어떻게 돼 있나요? 등기 현황이요. 네. 그 1935년도에 덕영사랑이라고 하는 일본의 기업이 산 거 하고요. 그게 등기에 나와 있어요? 예, 나와 있어요. 그리고 1944년도에 그 지목 변경을 해서 275평 대지로 맞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해방이 됐잖아요. 45년도에 해방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50년도가 6.25가 일어났는데, 그때 정부에서 제 36조에 1항인가? 거기 의해가지고, 이제 그 분배를 해준 거예요. 그 땅을. 그리고 통으로 100번지였는데 100번지를 갖다 1, 2, 3, 4로 쪼개고 100-1번을 만들어서 우리 집터로 하고요. 2, 3, 4는 이제 전답으로 그 옆에 바로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집 옆에 그때 갈라져 가지고 밭이 있고 논이 있고 지금 그런 상태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 100-1 하고 그 다음에 2, 3, 4가 전답으로. 2, 3, 4가 전답이요. 그러면은 지금 아버님 명의로 등기부에 등기가 되었던 적이 있나요? 그렇게 이제 돼 있었으니까 이제 저희가 유산 상속을 받으면서 그걸 알게 됐는데. 그 시점이 정확히 언제죠? 등기부에. 아버님이 뭐 매수를 하셨던지 지금 보면 등기부 등본에 보면 1935년도부터 내용이 나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제접등본에 네, 맞아요. 올랐는데, 예. 제접등본에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예, 예. 1985년도에 돌아가셨는데, 네. 거기서 출생한 걸로 돼 있는 거예요, 그 스스로요. 그러면 네. 저희 아버지 60세 조금은 62에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거슬러 올라가는 1922년도에 거기 사셨거든요. 예. 그 이제 할아버지도 거기 사셨는데 할아버지 본적으로는 안 나오더라고요, 주소가. 아니. 일단은 제가 설명드리면 제적등본은 이제 뭐 출생하고 사망에 관련된 이제 흔히 우리가 호적이라고 하죠. 네네.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땅의 소유의 법률 관계하고는 좀 달라서 예, 제적등본은 일단 논외로 하고 그 등기부 등본에 이게 네. 아버님 소유로 기록이 돼 있는 등기부 등본의 내용이 있나요? 아버지 소유로는 그 등기는 없고요. 네. 네, 유산 상속을 받으면서 그 등기를 이제 동생 이름으로 다 해서 네. 동생 이름으로 현재는 바꿔져 있어요. 그게. 그 땅이요? 네. 아, 86년도에 저희가 이제 유산 상속을 하면서 명의를 바꿨거든요. 그 86년도에 그러면 상속을 받으시면서 요 네. 101번 85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네, 요 101번지부터 4번지까지는 자녀분들이 다 상속을 받으신 거고. 네. 그러면은 지금 궁금하신 부분이 이게 이제 원래 500평 정도가 됐는데 네. 470평 정도. 예, 그 약 500평 정도 되는데 중간에 이게 270평 정도의 대지로 떨어져 나갔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100 몇 평이 이제 떨어져 나간 거죠. 100 몇 평? 예. 그러니까 대지로 떨어져 나가고 그럼 500평 중에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우리가 돌려받을 수 없는 지금 그게 궁금하신 건가요? 예. 108평이 이제 대지로 100-1번지로 이제 저희 집터인데요. 네, 그러니까요. 그거는 100-1번지는 현재 상속 받으셔서 그건 끝난 거고. 네. 그럼 나머지 전답은 어떻게 됐어요? 전답은 있는데요. 그러니까 나머지 276평에 대해서 108평은 그냥 대지로 주고 나머지는 그냥 전답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그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데요? 그 소유권도 지금 동생 앞으로 다 돼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대지랑 전답은 어쨌든 지금 가족분들한테 상속이 되신 거잖아요. 예, 됐는데 이제 대지하고 전답은 틀리잖아요. 네. 대지가 더 이제 가격이 더 있다는 것도 알고. 근데 지금 보니까 그 감정 가격으로 저희가 캠코에 가가지고 그 자산관리공사에서 그 사과라고 계속 얘기하고 그래서 가서 가격도 알아봤는데요. 거의 지금 뭐 2010년도에 15년도에 뭐 1,400 이랬으니까 지금은 한 3천만 원 되겠죠. 그게. 일단 지목,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대지가 어느 정도 재산 가치가 더 있다 그건 맞는데요. 네. 그 지목 변경과 관련된 부분은 소유권하고는 이건 무관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대지하고 전답은 상속을 받으셔서 네. 지금 이제 다른 형제분이 이 소유를 하시기 지금 어쨌든 상속이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났는데 대지가 아니고 그냥 논하고 다시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거는 지목이잖아요. 이 땅이 대지냐 전답이냐는 대지라고 써 있었어요. 그게 대지로 지목 변경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반절을 그 일본 사람이 그 사장이 그걸 이제 그 반절을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면 지목 변경을 한 거는 어떤 뭐 정책적인 이유에서건 어떤 이유에서 지목 변경을 한 거는 소유자가 난 이거 왜 지목 변경 돼서 내 재산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어요. 그 부분은 그거는 지금 맞지 그 땅이 지금 누가 소유하고 있냐 그게 문제지.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어쨌든 지목에 상관없이 100-1이 대지고 그다음 100-234가 전답인데 이거는 어쨌든 정상적으로 지금 상속을 받으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지목에 관련해서는 개인의 어떤 재산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거는 당시에 어떤 뭔가 정책적 이유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남의 땅을 뺏어왔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지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소유권, 그러니까 재산권의 측면에서, 법적으로는 재산권의 측면에서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대지 지금 이제 100-1, 2, 3, 4는 어쨌든 아버님 소유였다가 자녀분들한테 정상적으로 상속이 된 부분이라, 이 부분은, 그러니까 지목 변경은 뭐 나중에 이제 뭐 이게 이제 이게 대지고 전답으로 나눠져 있는 게 용도가 맞지 않다. 이런 부분은 뭐 국가에 좀 얘기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걸 뭐 소송을 통해 되돌리고 이런 건 불가능한 사안이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원래는 한 아까 470평 정도 됐잖아요. 네네. 처음에 아버님이 받으셨다는 땅. 네. 그리고 지금 최종적으로 자녀분들이 갖고 계신 이제 대지 더하기 전답이 그럼 아까 108평에 한 100평에 한 270, 한 370평 이 정도 되는 건가요? 네네네. 그럼 나머지 한 100평 정도가 뭐 어떻게 보면 갑자기 없어졌다. 그걸 이제 몰랐죠, 저희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궁금해하시는 거 맞나요? 예, 예, 맞아요. 그리고 그게 그때 당시에 1950년도에 국가에서 네. 이제 우리 엄마 아버지는 몰랐었던 거죠. 그게. 네. 그래서 국가에서 그 땅을 너희들이 사라는데 50년도에서 그 54년도까지 상환 증서라고 그걸 발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갚아라. 이제 가격은 뭐 얼마 아니 그런 건 명시가 안 돼 있는데 그 뭐 연말에 그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31일까지만 갚아라. 4년 동안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내용은 저희가 그 한자를 정확히 못 읽어가지고 너무 막 어렵게 돼 있어서 못 읽고 오래돼서 못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충 제가 조금 해두고 해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몇 년도 이렇게 뭐 상환증서 정부에서 이렇게 분배를 해주고, 그다음 상환증서 교부를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대충은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조금 나눠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그 이제 뭐가 이제 답답하고 조금 이제 언짢으신지 그 부분은 제가 알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아버지가 받은 땅이 있는데, 그렇죠, 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유로 해가지고 지목이 막 변경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제대로 지금 쓰기도 나머지 일부분만 대지로 되고 나머지는 이게 토지 분할을 하면서 그냥 전답으로 묶여버리는 바람에 지금 굉장히 뭐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도 사실 좀 답답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제 토지 지목 변경 그러니까 소유권 갑자기 뭐 이거를 누가 뭐 뺏어가가지고 아버지 소유였던 땅이 어떤 딴 사람의 소유로 됐다든지 뭐 이러면 뭐 등기를 말소해달라 이런 청구를 해서 바꿀 수는 있는데 그냥 지목이 이거 우리 아버지가 갖고 있을 때만 해도 이거 대지여서 완전 금사라기 땅이었는데 이거 왜 갑자기 이렇게 나누면서 한 100평 정도만 대지가 되고 이거 왜 전답이 됐지? 이거는 우리 재산권을 침해한 게 아닌가? 보실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그런 건 아니라서 그러니까 그 부분 지목 변경 부분은 어떤 법적인 재산권의 문제를 다투긴 좀 어려워요. 그리고 그거 이제 그렇게 하고 그다음 그 남은 이제 100평 이제 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100평도 좀 넘겠죠. 지금 정확히 보니까 100평 좀 넘는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정부 상환 증서나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일제시대 끝나고 이제 해방이 되고 이제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우리나라가 그 토지 소유권을 이제 정리하는 과정에서 한 원칙이 유상몰수 유상분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일단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당시 이제 이승만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갖고 있던 토지를 일단 다 사요. 정부가 일정 부분 이거는 얼마 그 임의로 정해가지고 예를 들어 아버님 땅 500평이 뭐 그냥 1000만 원이라고 해요. 정부에서 다 이건 1000만 원이야 하고 딱 정해서 사요. 그 다음에 이 원주인 아버님께 이거는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치를 매겨 보니까 이 정도 되니까 다시 이거를 얼마 받고 사가시오. 이게 바로 유상몰수 유상분배예요. 그리고 유상몰수 유상분배. 그러니까 정부에서 일정 부분 우리가 지금 공시지가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드리자면 좀 복잡한데, 그러니까 이 토지 개혁을 할 때 유상몰수 유상분배라고 해가지고 땅을 처음에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이거 다 일제시대 땅이니까 다 내놔. 그래갖고 강제로 갖고 간 게 아니고 정부에서 이거는 얼마 정도 가치가 있으니까 일단은 이 정도 받고 우리한테 다 주시오. 우리가 알아서 분배를 해줄 테니까. 그리고 땅을 일단은 정부에서 다 갖고 갔단 말이에요. 그 500평을. 아버님한테 일정 부분을 이제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이걸 다 계산을 해갖고 이 부분은 얼마 정도 하니까 다시 아버님이 이 소유권을 찾아가려면 뭐 정부에 얼마를 내고 이 땅을 다시 찾아가시오. 그래서 정부가 유상으로 가져간 땅을 이제 일정 부분 정부가 또 유상으로 분배를 해줬어요. 그렇게 우리 전체 대한민국 이제 남한의 토지를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나온 게 바로 이 정부 상환증서라는 게 이게 그 의미예요. 나라에서 일단 땅을 다 갖고 갔다가 이만큼을 내면 아버님께 소유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하니까 언제까지 이만큼 예를 들어 아까 뭐 1000만 원이라고 했으면 뭐
1,000만 원 드렸으니까 예를 들어 한 500만 원만 더 내면 이제 당신 땅이 됩니다 하고 네. 정부에서 그걸 통보를 해준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정해진 기간이 있었고 일정 부분 기간이 있었고 제가 그 내용을 보지 못했지만 그때까지 이 유상 상환금을 나라에 불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게 토지가 다 국가 소유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과정에서 아마 부모님께서 이 상환 기간을 좀 놓쳐가지고 이제 이 부분 아까 말했던 500평 중에 일부분은 제대로 상환을 받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와서 예를 들어 당시에 어떤 뭐 그런 게 있어요. 소송도 굉장히 많은데 그게 우리 동네에서는요. 그래서 네. 그 기업이 우리는 덕영사랑이라고 하는 일본 기업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 동네 그러니까 익산에 저희는 김제인데 네. 익산 쪽에서 이제 기업체들이 그렇게 우리하고 똑같은 그 이제 땅을 갖고 있던 그런 것들이 네. 그런 사람들은 특별조치에 의해 가지고 찾았어요. 몇 년 전에. 네. 근데 저희는 이제 일본 사람이라서 못 찾았거든요. 아,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 일본 사람이라서 못 찾은 건 아니고, 다른 소송에서도 그 소유권 자체가 법적으로 맞게 넘어가기만 했으면, 그게 지금 현재 우리 전자등기부상에는 안 나오는데, 이전 등기부들 다 찾아가지고, 그 소위 뭐 조상 땅 찾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통해서 그게 76년도인가 전산에 2기가 됐다고 네, 그 부분, 그 전산 2기가 된 부분도 있고, 거기에 안 나와 있으면 기존의 토지대장이나 이런 부분을 다 타고 들어가서 찾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핵심은 중간에 합법적으로 그 500평이라는 토지를 다시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근데 아버님께서 일정 부분 그 시기를 좀 놓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 소유권의 어떤 그러니까 500평 중에 일정 부분을 지금 되찾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뭐 소유권 관련해서 등기 말소 소송을 한다든지 이건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딱히 뭐 지금 와서 이거를 뒤집어서 할 방법은 없고 말씀드렸듯이 정말 이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런 그 토지 개혁 자체에 유상몰수 유상분배 이 부분에서 실기한 분들을 좀 구제하자. 그래갖고 뭐 사후에 어떤 특별 조치법이 생긴다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거를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좀 없어요. 앞으로 특별히 여기에 부분에 대해서 특별 조치가 있을 네, 그럴 경우에나 가능하죠. 지금 현 제도상에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 부분만 조금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사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뭐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적당한 가격을 주시고 매수하시는 방법밖에 없죠. 지금 이제 소유권이 그 나머지 100평에 대한 소유권은 딴 데에 있을 거 아니에요. 국가가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뭐 적절한 금액을 지급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유상몰수 유상분배 당시에 적정 금액을 상환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게 다 국가 소유로 넘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떻게 국가가 이걸 완전히 불법적으로 갖고 갔다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이걸 매수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네, 선단자님, 저희가 시간 관계상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상탕 찾기 운동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네. 워낙 긴 시간을 흐른 사건이기 때문에 참 조사하시기도 증거 찾기도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네. 상담자님께 도움될 만한 법률 팁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실제로 뭐 이전 등기부들 우리나라 이제 등기부가 전산화되면서 이게 이기하는 과정에서 오류들이 굉장히 좀 많이 발견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전 등기부랑 이제 대조해서 이런 거에 어떤 오류가 있는 경우는 바로 잡는 그런 소송들이 한때 굉장히 좀 많았었는데, 예를 들어 뭐 지금 말씀 주신 경우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면 할 수 있어요. 그건 제가 지금 서류들을 본 게 아니라서 어떤 뭐 등기부상 이기에 어떤 오류가 있다든지 그러면 할 수는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내용만 봤을 때는 이제 과거 우리나라 토지 분배하는 과정에서 아마 정상적으로 이제 내야 될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셔서 생긴 문제인 것 같으니까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조금 해결 방법 찾기는 어렵지만, 다만 어떤 등기부상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과거 등기부랑 좀 대조를 해봐야 될 상황이다. 그러면 그 부분을 한 번 더 좀 검토를 해보시고 진행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아무쪼록 좀 원만하게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 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남자친구와의 사이에 아이가 생겨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둘 다 가진 것도 전혀 없어서 저희 친정 부모님이 전셋집을 구해주셨고 자동차와 혼수까지 해주셨어요. 육아 역시 친정 부모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시댁 쪽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고요. 결혼 직후 남편은 친정 부모님이 주신 종잣돈을 기반으로 미디어 관련 사업을 시작해 동영상 플랫폼이 인기를 끌면서 번창했고 지금은 수입이 꽤 되는 걸로 알아요. 근데 사무실과 집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근처에 원룸을 구해 살더니 일 핑계로 집에 오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물론 아빠 역할도 제대로 한 적이 없고요. 사업이 본격적으로 잘 되면서부터는 연락도 잘 안 되고 생활비 받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는 애정도 없고 저도 지쳐서 이혼을 결심했는데요. 결혼 당시 친정 부모님께서 도와주셨던 부분이 있는 만큼 현재 남편 명의인 집과 주식 등 재산 일부, 또 아이 양육권과 양육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사연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친정 부모님 도움으로 결혼 생활 시작했고 도와주셔서 시작할 수 있었던 사업도 잘 되게 된 건데 남편과의 사이는 오히려 악화된 그런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사업으로 인해 이렇게 부부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나요, 변호사님? 네, 그렇죠. 뭐 처음에는 이제 어려우니까 뭐 어떤 한쪽에 좀 도움을 받아서 좀 어렵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뭐 갑자기 이제 한쪽에서 진행하던 사업이 갑자기 막 잘 돼서 이럴 경우에는 좀 돈을 많이 번 건 좋은데요. 또 이렇게 좀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것 과거에 좀 없을 때 행복함을 모르는 그런 경우를 좀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많이 안 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연인데 남편분이 사실 사업이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고 연락도 안 되고 아이 양육도 전혀 함께하고 있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 이혼 사유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네,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인데요. 우리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이제 그 상대방을 유기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하나 요건으로 들고 있는데 이 유기란 말도 참 어려운데 근데 뭐 이게 진짜 물리적으로 버린다 이거보다 경제적으로 이렇게 뭐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어떤 뭐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고 이런 기간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그 유기로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이런 한쪽이 집을 나가서 사실상 혼인 관계가 좀 파탄난 기간이 뭐 실무적으로 한 6개월 이상 된다. 이러면 우리 그 재판상 이혼 사유에 이제 기타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상이 파탄난 경우도 그런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충분히 좀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면요, 결국 소송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일까요? 그렇죠. 뭐 협의가 끝까지 안 된다. 어떻게든 협의를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이죠. 협의만 하시는 게. 근데 이제 그게 안 된다. 그럼 예를 들어 한쪽은 뭐 난 이혼을 못 하고 한쪽은 죽어도 해야겠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소송을 갈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무조건 소송만이 능사가 아니고요. 우리 이제 가사소송법은 그 조정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를 하더라도 한 번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양 당사자 간 어떤 그 협의의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되는 걸 보면 뭐 양육비 문제도 있고 양육권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무조건 이제 재판을 통해서만 해결한다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뭐 한번 또 조정을 통해서 만나서 쟁점들을 좀 좁혀보는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비를 전혀 주고 있지 않다면 아이와 생활도 하셔야 되는데 양육에도 돈이 많이 들잖아요. 이런 부분 뭔가 소송 중에도 생활비나 양육비 같은 거를 별도로 청구하는 게 가능할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소송이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이나 1심 끝나면
끝날 때까지 6개월 정도 잡거든요. 더 길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간의 어떤 양육비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가상소송법은 양육비 이제 사전처분 제도라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소송을 제기를 할 때 그 소송 기간 중에도 당연히 양육비가 주니까 양육비는 비록 이제 소송의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이 중간에 얼마 정도 임의적으로 정해달라 그렇게 해서 양육비 사전처분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 중에 이제 법원이 재판부가 신속하게 양육비 이 정도 일단 임의로 하고 나중에 정확하게 정합시다 하고 사전처분을 내려주니까요. 이런 사전처분 제도를 활용하시면 재판 중에도 양육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결혼을 할 때 친정 부모님이 이렇게 도와주신 것처럼 전셋집 보증금, 뭐 사업 자금 등을 명목으로 상담자님께서 사업 수익 등의 그 재산 분할을 좀 청구해 오실 수도 있을지 기여도 등으로 좀 이 부분을 좀 인정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기여도는 이제 혼인 기간이 가장 중요하긴 해요. 뭐 최소한 5년에서 10년 정도는 돼야 뭐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물론 그것도 맞는 얘기긴 한데 근데 사안에 따라 또 이것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혼인 생활의 어떤 경제적인 기초를 마련할 때 이제 처가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받은 도움으로 또 큰 좀 성공한 사업체를 이룬 측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결국엔 재산 분할이라는 거는 현재 부부가 가진 재산을 더하거든요. 공동재산, 채무까지 네. 더해서 그 공동재산에서 이제 쌍방이 어느 정도의 기여를 갖고 있냐 그걸 곱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좀 어떤 특이한 상황이잖아요. 어떤 처가가 어떤 경제적인 어떤 생활을 하기 위한 보조도 해줬지만 또 그런 사업 기반까지도 이제 마련을 해준 거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기여도에 이제 반영이 돼서 주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상담자님께 조언 한 말씀 전해주신다면요. 네, 말씀드렸듯이 뭐 어떻게 보면 이런 분쟁의 요소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뭐 부부끼리 좀 대화를 해서 협의로 해결하는 게 사실 제일 좋긴 해요. 또 갑자기 이게 협의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최대한 대화 노력을 해보시고 또 소송을 하시더라도 무조건 이제 재판을 통해서만 해결하시지 말고 조정이라는 제도가 있고 또 조정이라는 제도는 이제 전문가 조정위원들이 참여해서 조금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제 나의 상황을 보게 도와주기 때문에 그런 조정을 통해서 또 이렇게 좀 합의를 해보시는 방법도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 부부 사이의 일, 가족 간의 일 참 어렵죠. 네. 아무쪼록 좀 원만히 대화를 통해서 1차적으로 잘 해결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법률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공장 생산직으로 오랫동안 근무해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사업장 내 시설물이 붕괴되면서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 넘는 치료기간을 가져야 할 만큼 큰 부상이었는데요. 하지만 회사와 산재 신청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공상처리 합의서 및 이행각서라는 합의 문서를 작성했고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뒤 그때 다친 부상이 악화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치료비로 쓰게 되면서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요. 저와 같은 경우는 산재 신청을 할 수 없을까요? 이런 사연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회사와 산재 처리 안 하기로 합의하셨는데 이후에 부상이 악화되면서 치료비가 더 많이 발생하게 된 그런 상황이신데 이런 경우에 회사와의 산재 포기 합의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이제 경우에 따라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일명 이제 부재소 합의라고 법적인 측면에서 이제 부재소 합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재소 합의라는 게 뭐냐면 그 당사자끼리 일정 어떤 법률 관계를 합의를 하고 추가적인 청구를 이제 하지 않겠다 이런 걸 부재소 합의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성범죄 같은 데 있어서 이제 상대방이 예를 들어 가해자가 일정 부분 손해배상을 이제 고소하기 전이라면 뭐 손해배상을 충분히 하고 사과하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뭐 형사적인 절차를 밟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부재소 합의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부재소 합의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실무상에서 사실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뭐 법원이나 이런 걸 통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부재소가 그럼 다 유효하냐? 그러면 뭐 이거 예를 들어 이 산재 케이스도 그런 거죠. 회사에서 합의금 받기로 했으니까 난 더 이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부재소 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 요건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불공정 합의,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첫 번째는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어야 되고요. 그런 상황이어야 되고, 그럼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권리 관계에 대해서만 이제 다퉈야 됩니다. 근데 이 사안에서는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이제 국가를 상대로 그러니까 근로복지공단이죠, 정확히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이제 이런 산재보험을 청구를 하는 것이지, 이게 사업주를 상대로 청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근로복지공단은 국가의 대리인인 거고요. 그러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하는 청구권이거든요. 이 지금 상담자분께서. 그럼 일종의 이걸 공법상 권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주하고의 어떤 관계가 있는 권리가 아닌데, 사업주하고 합의해가지고 국가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 이거는 부재수합의 요건에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공법상 권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손해배상 이 기업 회사에서 해줬으니까 더 이상 산재 청구 못해 이렇게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자유롭게 사적 자치에 처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 합의 자체가 무효가 되고요. 그래서 네. 당연히 이 상담자는 이제 손해배상을 받았다고 해도 이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별도의 산재보상금을 이제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 주신 것처럼 합의 이유지만 추가적으로 발생한 치료비 피해도 산재 신청으로 해결을 해볼 수 있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이제 산재 신청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치료비는 뭐 너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개업이라고 해가지고 요양비도 포함될 수 있을 거고, 또 일실 손해라고 해가지고 앞으로 휴업 손해죠.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이제 손해배상으로 얼마를 받았다, 기업에서 얼마를 받았다, 그거 받은 것 자체가 이제 무효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쉽게 설명을 드리면, 산재를 통해서 받으셔야 될 다 이제 각종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산정을 해보니까 2천만 원 정도가 된다. 근데 회사에서 우리 합의를 통해서 받은 금액이 1,00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총 2천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최종적으로는 1,000만 원 정도만 청구를 해서 추가적으로 청구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거지, 이미 회사에서 받은 돈까지 더해서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제 사업장 사고가 발생하면 이제 이거를 별도로 사업주와 협의해서 이제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과 산재 처리 중에 본인이 좀 유리하다고 판단을 해서 신청을 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손해배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완전하고 실질적인 이제 피해 회복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제 당사자, 사업주와 이제 피고용인 입장에서는 나는 회사한테 이만큼 손해배상을 하고 싶은데 그게 사실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회사를 뭐 내가 회사에 소속돼 있지 않은 한, 제가 볼 때 예를 들어 1,000만 원 정도 손해 본 것 같은데 회사에 2,000만 원 다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산재보험 신청이라는 건 어떤 제3자에게 나의 손해를 객관적으로 평가해달라, 그리고 그에 맞는 금액을 달라고 청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완전한 어떤 피해 회복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냥 회사와 얘기를 하지 마시고 그냥 직접적으로 산재를 청구하시는 게 사실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사업주가 산재 신청에 동의를 아예 안 하는 경우라면은 그럼 또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그거에 관해서도 조금 오해가 있는데요. 이제 산재의 보험 관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 관계는 사업주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요건이 되는 사업장이라면 당연히 산재보험 관계가 성립하는 거지, 사업주가 동의하고 말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혹 이거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는데 내가 신청해도 되냐 이렇게 네.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험 관계는 사업자의 동의하는 별도로 성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자신이 어떤 피해가 있다 하면은 이제 산재를 그대로 청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변호사님, 그렇다면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산재 혜택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없는 네, 건가요? 아직 조금 이제 법령이 많이 개정이 되어 있긴 하는데 이제 사각지대들이 좀 남아 있긴 해요. 뭐 5인 미만이나 그다음에 건설업의 1인 미만 업장들, 이런 부분은 좀 예외적인 어떤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쪽은 이제 산재 신청 자체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인데요. 산재가 안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근로자잖아요. 그럼 근로기준법상의 손해배상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으시면 되고, 또 기타 그것도 안 된다 하면 별도의 민법상에 또 손해배상 규정이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다 산재가 안 된다 해서 나는 이거 보상을 못 받나 이렇게 판단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른 법과 제도를 이용하셔서 손해배상을 별도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하다가 이렇게 다치시는 경우 일도 못하게 되고 그에 대한 어떤 피해들 치료하시는데도 돈이 많이 들이시게 되시면서 사실 산재 굉장히 중요한 또 권리이잖아요. 그렇죠. 사업주는 그걸 당연히 해줘야 되는 의무도 있는 것이고요. 아무쪼록 좀 다치신 부분 산재 처리는 좀 잘 마무리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생생법률쇼 오늘도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 걸려오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주저 마시고 연락 주세요. 법률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상담 전화 02557-8295번 또는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 후 법률 상담을 통해 남겨주시거나 지금 아래 나가고 있는 메일로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지진 변호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